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건물공법의 두 번째 법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을 공부를 하셨죠? 네. 우리 건축법상 그 건축물은 그 용도별로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되죠? 그렇죠.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29개, 단독주택 용도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모두 29개의 용도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29개 용도 가운데서 그 주거 용도, 주택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법률은 건물공법의 두 번째 법률입니다. 주택법을 학습할 수도 그렇게 하고요. 잠깐 제가 저쪽으로 가서 주택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법률은 건물공법의 두 번째 법률이죠. 네, 지난주에 건축법을 학습했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주택법을 공부할 텐데 이 주택법은 그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출제 문항수 모두 7문제가 주택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7문제가 출제되는데 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거나 다소 지엽적이라서 수험생이 해결하기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 4문제 내지 5문제는 작은 그 노력 준비만으로도 쉽게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법이 주택법이 아닌가. 그래서 건축법과 아울러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법도 전략화법으로 그렇게 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주택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법은 제일 먼저 용어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용어정의, 그러니까 그 국어적인 어떤 단어의 그 의미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률, 이 법률로 규정된 용어 정의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 파트가 주택법은 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매년 꼬박꼬박 용어 정의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법은 이제 두 번째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예를 들면 이 주택법에 의해서 누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또 그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지, 주택 건설 사업 주체나 또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된 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설된 주택은 이제 그 주로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그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주택의 공급 방법이라든지 공급 절차, 그리고 또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지도 등 주택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의 공정한 관리죠. 주택 시장 관리. 그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법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그 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관하여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법은 주택 건설된 주택의 공급, 그리고 주택시장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서 주택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건설 파트에서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또 공급 파트도 보통 보면은 2문제 내지 3문항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관리 파트는 뭐 1문제 내지 2문제, 리모델링 등에서 이제 2017년도 시험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법은 전부 7문제가 출제되고, 또 주택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오늘 그 인문가정 주택법 강의는 주로 이제 그 용어 정의 파트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예를 들면 주택건설 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라든지 등록사업주체라든지 공동사업주체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주로 이제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 위주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파트하고 관리 파트는 1월 달에 기본 이론 할 때 진행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법상 용어 정의죠. 주택법상 용어 정의인데 모든 용어를 제가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거나 또 아니면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을 빼버리고 주로 출제가 자주 되거나 그리고 또 이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어를 위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법상 먼저 주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주택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주택법상 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대의 구성원이니까 세대원이 되죠. 세대원.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이 그렇게 되죠. 세대원. 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 전부와 그 일부를 이제 주택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도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요. 이때 이제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되죠.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단독주택,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이 있었죠.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 우리가 그 머리 글자 따서 암기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했었죠. 다공 그렇게 했었죠. 다공 그렇게 웃었는데 자, 단이 뭐죠? 다공 그렇게 했었죠. 자, 단은 단독주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단은 뭐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은 공관, 대사관, 영사관 등 외국 공간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할 때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은 이렇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있는데 그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이 공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 하면 세 개가 있죠. 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세 개가 단독주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하면은 공동주택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은 연다기 그렇게 웃었죠. 연다기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죠. 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됐었죠. 네,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그리고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돼요. 근데 자, 이 기숙사는 건축법상 그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되지만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세 개죠.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공간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것 중에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이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시대주택의 그 용어 정의, 주택법상 아파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주택법상 아파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아파트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파트가 무엇인지 그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정의하면서 살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엇인지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아파트를 하면 주택법상 아파트를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에요. 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 층이죠? 그렇죠.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이어야 되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 층이죠? 5개층 이상인 주택이어야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택으로서 5층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주택인데 5층이에요. 주택으로서 5층입니다. 자,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하면은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주택이고 5층이에요. 네, 주택이고 5층인데 1층이 있죠. 이 1층이 기둥만 있는 건축물이에요. 기둥만. 1층이 기둥만 있는 건축물이고, 그럼 이제 기둥만 있기 때문에 그 1층은 주거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층은 이제 건축물의 통로나 그리고 이제 주차장,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필로티 구조다라고 하게 되죠. 최근에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축물의 구조가 필로티 구조여서 금방 연소가 확산되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또 건축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여서 지진에 취약하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1층이 기둥만 있는 건축물 구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은 자, 층수는 주택이고 이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고 층수는 5층이에요. 근데 1층이 주차장으로 필로티 구조여서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은 실제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은 몇 개 층입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은 2층, 3층, 4층, 5층, 4개 층 뿐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서 5층인 건축물은 모두 아파트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몇 개 층이죠?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이제 주택부에서는 아파트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립주택이에요. 네,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죠. 자,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자, 주택으로서 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 층.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이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따져야 됩니다. 동당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주택의 그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가 되면은 연립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대주택이 있죠. 네, 다시대주택은 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니까 약 200평이죠? 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네 개 층, 네 개 층 이하, 네 개 층 이하가 되면은 네, 연립주택, 다시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대주택.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다시대주택은 무엇으로 구분되고 있죠? 그렇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모두 4개 층 이하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시대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무엇으로 구분되죠? 그렇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층수죠. 층수.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 층 이상입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시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 그리고 제일 위에 아파트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하고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 주택법상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세 가지였죠. 네,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시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거고요. 여러분,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네,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국민주택 개념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진짜 개념 국민주택은 중요했었거든요. 국민주택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었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잠시 뒤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리고 이제 준주택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새로운 그 용어들이 신설되면서 이제 한참 출제가 못 됐었죠. 네, 그러다가 그 국민주택이 와신상담 그 2016년도 있죠. 2016년도에 그 국민주택의 개념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돼 가지고 이 국민주택이 2018년 여러분의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별표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주택법으로 정의된 개념 그대로 이제 법률로 정의된 개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좀 이해도 하고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봐드릴까요? 네. 국민주택이라 하면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2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국민주택이란 자, 다음 강목 밑에 가하고 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가와 나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밑줄 그십시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줄 거면 되죠.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가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그것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게 되죠. 자, 가번을 같이 봅니다. 가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개법상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렇게 하면 몇 개죠? 4개가 돼요, 4개. 네, 국가. 자, 첫 번째, 국가 등이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개업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가 등이 건설하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이꼴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주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죠. 이게 가번이에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자, 그리고 이제 나번이죠. 나번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죠, 재정 동그라미 합니다. 재정 동그라미 또는 자, 주택도시기금법상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을 동그라미 합니다. 자, 주택도시기금. 자,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에요. 주택 이렇게 되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 중에서 이 주택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야 되죠?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처음에는 낯설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개념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집중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자, 화면 집중하시고요. 고개 드시고, 네, 같이 해봅니다. 자,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이것은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232페이지 왼쪽 하단이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원칙만 일단 기억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원칙이에요.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주거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를 이제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자, 국민주택이라면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민영주택이 나와요. 민영주택이란 방금 개념을 정의한 밑줄 보십시오.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국민주택 등 돼 있죠. 빼야 됩니다. 개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이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거기 보니까 등 돼 있죠. 등 빼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등에서 등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등자 넣으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잘 듣고 O와 X로 답을 해봅니다. 저를 보시죠. 저 눈 보세요. 눈 보시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O 몇 개 씁니까? X. 등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빼야 된다니까. 국민주택 등이 아니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돼요. 네, 다시 할게요. 주택법상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민간건설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이 민영주택이 아니고 주택법상 민영주택이란 주택법으로 규정된 개념대로 해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서 주택에 대한 용어들을 지금 학습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공택지도 나와 있고 또 주택단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사업주체, 주택조합, 입주자, 사용자 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 3번의 사업주체하고 3번의 사업주체하고 4번의 주택조합은 두 번째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의 사업주체하고 4번의 주택조합은 별표만 해둡니다. 별표해두고 책자를 넘길까요? 넘겨가지고 8번 봅니다. 8번에 리모델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학습합니다. 자,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서 리모델링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주택법상 리모델링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자,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 그 처음으로 학습할 때, 처음으로 공부할 때는 그 리모델링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첫 번째,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자, 리모델링에는 자, 세 가지 방법의 리모델링이 있는데, 첫 번째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오십시오.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첫 번째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리모델링이죠.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수선 있죠. 이 대수선은 낯설진 않죠. 그 지난주 건축법 시간에 그 건축주가 건축물 수선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일반적인 건축물 수선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건축주가 건축물을 이제 일반적으로 수선할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큰 대자입니다.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면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대수선 행위를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대수선인지, 우리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는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었죠? 9개. 예를 들면은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필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내력벽. 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억나죠?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면은 그 행위는 대수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력벽의 백면적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 행위가 되잖아요. 이렇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내력벽의 백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몇 개? 3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죠. 이렇게 우리 건축법에서는 어느 정도 건축물을 크게 수선해야 그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그 대수선 행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9개를 규정하고 있고, 그 9가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할 정도로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대수선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첫 번째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대수선 리모. 그리고 참고로 이 대수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 준공검사 받고, 그 준공검사를 이제 건축권 사용 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건축권 사용 승인이라고 그러죠.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뭐라고 할까요? 네,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건축법은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 주택법은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용 승인, 사용검사 후에 10년 경과예요.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한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공사를 받고 몇 년 지나면은 10년 지나면은 여러분 아파트는 네,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증축 리모델링이 있다.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이제 증축 리모델링이 있게 되는데 그때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축 리모델링은 첫 번째요. 주거 전용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주거 전용 면적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30% 이하니까 30%까지 포함되잖아요. 30% 이하까지 이제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33평, 34평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대 증축을 한다면은 이제 40평대 초반, 41평이나 41평, 그리고 42평짜리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리모델링 부담금을 1억 정도 부담하더라도 주거 전용 면적 33평, 4평이 40평대 초반이 되니까 그만큼 아파트는 새 것이니까 값이 리모델링 끝나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또 30평대가 40평대 초반이 됐으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리모델링 부담금을 조합원이 1억씩 부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집은 리모델링으로 새집되었지. 주거 전용 면적이 증가돼서 또 평수는 커졌지. 그렇게 되니까.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대수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리모델링이 있다는 거고요. 그때 세대수 증가는 기존 아파트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분의 15 이내니까 100세대당 세대수를 15세대까지 이렇게 세대수를 늘려드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대수를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다. 그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이제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100세대당 15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곧 이제 수직 증축이죠. 수직 증축을 통해서 이제 세대수를 늘리게 돼요. 수직 증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파트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고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 아파트가 20층이에요. 20층 아파트라고. 20층 아파트면은 자,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죠. 이렇게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3개 층까지 1개, 2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돼요. 그러면은 자, 양쪽에 세대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세대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6개 아파트, 이 늘어난 세대수 6세대를 이제 파는 거예요. 조합해서 팔아가지고 리모델링, 여기에 기존 조합원 아파트 밑에 20층까지 조합원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조합원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부담금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4년 전에 입법이 이루어져서 지금 한 3년 정도 이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14층이에요. 14층 아파트는 14층 아파트라면은 이제 15층 이하가 되잖아요. 15층 이하인 아파트는 이제 수직으로 몇 개 층까지 가능하냐면은 두 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돼요. 두 개 층 이렇게 한 개 층, 두 개 층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증축은 이렇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수직으로 몇 개 층? 3개 층까지 이렇게 증축,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14층 이하이면 네, 몇 개 층이었죠? 금방 두 개 층까지 네, 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수직 증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증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네, 아파트 입주하고 즉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네, 사용 검사를 받고 몇 년 지나야 되냐면은 15년 경과되면은 이렇게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고 네, 주택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10년이죠. 사용 승인이나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나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받고 10년만 경과하면 대수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나 건축법상 사용 승인,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받고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때 증축 리모델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주거저당 면적 30% 이하까지, 주거저당 면적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세대수를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수직으로 증축하여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때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게 되고요. 네,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수직으로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네, 2개 층까지 수직으로 네, 층수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여 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입문 과정에서 리모델링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네, 더 나은 이해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주택법상 용어 중에서 마지막이죠.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자, 이 공구라는 것은요. 공구라는 것은 그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입니다.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가 그 600세대 이상이면 단지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주택단지, 네,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데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에요. 600세대 이상.
그럼 600세대 이상이니까 최소 600세대잖아요. 뭐 1000세대일 수도 있고 1500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많은 세대 수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수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재원을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재도 수급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죠. 건설 인력도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 단위를 109, 109, 209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109, 209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 공구별로 착공신고,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사용검사 있죠? 사용검사, 이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공구가 뭐죠라고 물으시면은 6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건설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 단위를 구분한 것을 공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넣어야 될 거.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구가 구분되면은 이 109, 209, 이 공구 사이, 공구 간 경계 있죠. 이 공구 간 경계, 폭 6m 이상, 폭 6m 이상의 공구 간의 경계, 폭 6m 이상의 공구 간 경계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구별로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대 수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이에요.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300세대 이상, 이쪽에 300세대 이상, 각각이니까 이쪽에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반드시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별로 각각 300세대 이상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대 수는 몇 시대 이상이 되는 겁니까?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대규모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9, 209 이렇게 공구를 구분하고 그 공구별로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법상 용어정의들 하고 있죠. 공구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9번 공구를 같이 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자, 지금부터 밑줄 긋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용어정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235페이지에 우리가 해야 할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일까요? 일단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밑줄 긋죠? 300세대 미만 밑줄 긋습니다. 300세대 미만 밑줄 긋시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300세대 미만 밑줄 긋시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동그라미 2번. 자,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택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1번 같이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다음 줄 것이죠. 도시지역의 건설 줄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건설 줄 것이고, 도시적 건설을 동그라미 3번 할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요즘에는 핵가족화가 아주 이제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4, 5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1인 가구입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아주 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게 맞춰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이제 그 도시지역에서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주택 개념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에 입법이 되어서 이제 시행됐으니까 벌써 7, 8년 된 거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이 도입된 지가.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위한 법상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암기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위한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300세대 미만이고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돼요.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건설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죠? 그렇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자, 단지형이니까 우리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처럼 여기가 연립주택이에요. 101동, 102동, 103동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몇 개죠?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동이 있잖아. 그러면 연립주택 단지가 되잖아. 연립주택 단지인데 단지를 앞쪽으로 가져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지형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형 다시대 주택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지에 다시대 주택의 동수가 2개 이상인데, 네, 그러면은 단지형 다시대 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처럼 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연립주택이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 주택 단지는 단지형 다시대 주택 그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룸형 주택 여기까지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과 그리고 원룸형 주택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은 다시대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인층이 4개층 이하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5개층까지 연립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은 5층까지 건축, 5층으로까지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죠.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한번 읽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점차 학습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용어들이 좀 익숙해질 때 그때부터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제 1월달에 수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은 참고합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택법 첫 시간은 주로 이제 주택법상 용어 제기 편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여기까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매년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주택법 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네, 자 2교시는 이제 주택 건설 파트에서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위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